요즘 사탕 사 드시나요? 많이들 안 드시는 것 같았는데 찾아보니까 사탕 시장 규모가 아주 조금씩 커지긴 했더라고요. 사탕하면 떠오르는 게 일단 뭐 추파춥스 같은 막대 사탕이 있고 사랑빵이나 청포도 뭐 이런 알사탕들도 떠오르고요. 학교 앞에 팔던 소위 불량식품 사탕들도 참 많이 먹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딱딱해서 먹기 위험하다는 이런 돌사탕들도 기억이 나는데요. 요즘엔 이런 사탕을 많이 드시는 것 같진 않고 대신 자일리톨이나 허브, 민트가 들어간 기능성 사탕을 많이들 찾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빠질 수 없는 제로슈거 캔디들도 보이고요. 과거 사탕은 행복이란 키워드와 관련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주로 먹는 간식이기도 했고 특별한 날 주고받는 선물이기도 했으니까요. 이젠 그냥 입안이 텁텁할 때 먹는 입가심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대충 봐도 이제 사탕이 가지는 의미가 옛날에 비해서 많이 바뀐 것 같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 사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사람들이 사탕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바뀌어 갔는지도 나름 탐구를 해봤습니다.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달라진 사탕의 의미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미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구소련이 독일을 서쪽과 동쪽으로 나눠서 점령합니다. 동독은 소련이 점령을 했는데요. 베를린도 지리상으로 보면 소련의 점령 구역이었지만 베를린은 수도였기 때문에 특별히 쪼개져서 통치를 했죠. 그런데 1948년 소련의 스탈린이 베를린 봉쇄를 지시합니다. 서베를린으로 향하는 도로와 철도를 봉쇄하고 전력까지 끊어버렸죠. 이 정도로 강력하게 나가면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베를린을 포기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봉쇄 이후 서베를린에 살던 220만 명이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수송기를 이용해서 식량과 의약품, 석탄 등을 서베를린으로 공수하는 작전을 벌입니다. 이게 바로 비틀스 작전이에요. 이 작전에 참여했던 조종사 중에는 게일 할보르센이라는 조종사가 있었는데요. 할보르센이 베를린에 착륙을 해서 보니까 공항 철조망 울타리 쪽에 독일 어린이들이 우글우글 몰려있는 겁니다. 옛날엔 우리나라도 그랬었지만 미군이 가는 곳엔 항상 어린이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껌이나 사탕, 초콜릿 같은 걸 달라고 서 있는 거죠. 그런데 할보르센이 가보니까 이 애들은 뭘 달라고 하질 않는 거예요. 약간 민망한 마음이 들긴 했지만 일단 뭔가를 주고는 싶어서 주머니를 뒤지는데 홍성껌이 딱 2개가 나옵니다. 이걸 줬더니 받아든 애들이 조각조각 나눠서 잘라서 씹고 그것도 모자라서 껌종이 냄새를 하면서 서로 맡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드니까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줄 게 이것밖에 없지만은 다음엔 비행기에서 더 많은 사탕을 던져줄 테니까 날개를 위아래로 흔드는 비행기가 보이면은 일단 쫓아와라. 그리고 실제로 비행기에서 사탕이랑 껌을 수시로 던져줬습니다. 이것도 참 정성인 게 껌이랑 사탕, 초콜릿을 묶어서 리넨 손수건으로 낙하산을 만들어서 뿌렸다고 해요. 이게 당시 베를린에서 꽤 유명했습니다. 할보르센은 베를린 캔디 폭격기라는 별명까지 얻었죠. 그런데 어느 날 상관이 할보르센을 호출합니다. 아마 엄청나게 초조했을 거예요. 군대에서는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는 건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해야 하거든요. 근데 의외로 이 캔디 폭격기를 좋게 봐줬습니다. 홍보거리도 되고 선전전에 써먹을 수 있겠다고 판단한 거죠. 아니 좋게 봐준 걸 넘어서서요. 아예 미군 차원에서 사탕 폭격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작전명을 붙이죠. 리틀 비틀 작전. 여기까지 보면 참 아름다운 이야기이긴 합니다. 사탕은 행복이나 희망의 상징으로 여겨졌고 아이들도 좋아했지만 군인들도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탕을 좋게 보진 않죠. 그야말로 고정제 탄수화물 덩어리거든요. 사탕의 이미지가 이렇게 역전된 건 20세기 중반 이후의 일입니다. 19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사탕은 부자가 아니면 먹을 수가 없는 간식이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설탕은 대량 생산이 불가능했거든요. 설탕을 만들려면 정말 지독하리만큼 고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야말로 노동 집약적이라서 아무도 일하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노예를 데려다 썼죠. 열대 및 아열대 지역의 대규모 농장을 플랜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역사적으로 서구 열강은 식민지에 플랜테이션을 두고 노동력을 착취해왔습니다. 설탕이 특히 심했죠. 그런데 18세기 말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노예제가 폐지됐고 노예도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마침 비슷한 시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증기기관을 이용한 기계가 등장했고 이게 플랜테이션에도 도입됐죠. 덕분에 설탕 생산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죠. 이때부터는 노동 환경이 정말 그나마 개선되긴 했습니다. 이렇게 설탕이 대량 생산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선 가격이 폭락합니다. 공급이 늘었으니까요. 그동안은 설탕 대신 꿀이나 메이플 시럽을 썼는데요. 설탕이 저렴해지니 마음껏 설탕을 쓰게 됩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설탕의 정제도가 높아졌고 불순물이 많이 제거되니까 가공을 하기에도 편리해졌죠. 이때부터는 설탕으로 다양한 실험이 이루어졌습니다. 설탕이 들어간 과자들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사탕을 만드는 전문가들도 이 시기에 많이 등장했습니다.
사실 사탕은 아무나 만들 수가 없거든요. 이론적으로만 보자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물이나 우유에 설탕을 넣어서 끓이고 졸여가면서 시럽의 형태로 만들고 이 시럽을 굳히면 사탕이 되거든요. 시럽의 농도에 따라서 딱딱하거나 부드러운 형태가 되는데요. 딱딱한 건 하드 캔디, 부드러운 건 소프트 캔디라고 합니다. 알사탕과 마이쮸 정도의 차이라고 보면 되죠. 이 만드는 방법이 이론적으로는 쉬워 보이는데요. 먹음직스럽고 예쁘게 만들기는 어려운 디저트입니다. 지금이야 워낙 기술이나 연구가 많이 축적된 상황이지만 당시엔 모든 게 생소했을 테니까요. 허쉬사를 세운 밀트너시도 그렇고 스니커즈로 유명한 마즈사의 포레스트 마즈도 원래 사탕을 만들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밀트너시는요, 캐러멜 장인 반열에 오른 캔디 메이커로도 유명했죠. 두 사람 모두 사탕을 엄청나게 팔았기 때문에 그걸 베이스로 공장까지 세울 수도 있었고요. 19세기 말 사탕은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으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이젠 아이들이 용돈으로 살 수 있을 만큼 저렴한 상품이 됐죠. 그리고 특이한 건 꽤 다양한 곳에서 판매를 했던 겁니다. 식료품점, 잡화점은 당연하고 신문가판대나 심지어 약국에서도 팔았으니까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사탕에 열광했다는 뜻인데요. 사실 그럴만도 한 게 당시 식단이 굉장히 투박했기 때문에 이런 사탕은 가히 충격적인 맛이었을 겁니다. 너무 잘 팔리다 보니까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어요. 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난 뒤에 미국의 설탕이 부족해지는데요. 설탕이 주요 군수 물자로 쓰였는 데다가 전쟁 때문에 생산과 유통에 차질이 생긴 거죠. 이때 미국 식량청장으로 허버트 후버가 임명됩니다. 후버는 설탕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탕 공장과 제과 공장을 쥐잡듯이 잡기 시작했어요. 후버가 보기에는 사탕이 설탕을 낭비한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설탕을 많이 쓰지 못하게 막아버린 거죠. 이때 미국 제과협회장이 이런 반박을 합니다. 우리가 쓰는 설탕 소비량은 전체 소비량의 8%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면 산업이 다 망가질 텐데 국가 입장에서도 손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팩트였어요. 당시 설탕 사용량의 70%가 미국 가정에서 나오고 있었거든요. 이때부터는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설탕 절약 캠페인도 하고 그랬는데요. 미국인들은 당연히 여기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아니, 우린 설탕도 마음대로 못 쓰는데 저기 사탕 공장이야말로 설탕을 낭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옥신각신 하다 보니 민간인들도 제과협회가 못마땅했겠죠. 사탕과 사탕 공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생길 정도였어요. 제과협회도 이런 움직임에 많이 당황했을 겁니다. 사탕에 대한 인식을 빨리 긍정적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했죠. 이때 제과협회가 어떤 캠페인을 전개했냐면은 Candy is a food, 사탕은 음식이다 라는 캠페인이었습니다. 사탕은 칼로리를 섭취하기에 좋은 음식이라는 걸 어필한 거죠. 지금은 음식의 영양을 평가하는 기준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같은 칼로리라도 영양 성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죠. 그런데 이때는요, 칼로리란 개념이 막 등장해서 확산되고 있을 때였어요. 사탕을 칼로리라는 단일 기준으로 평가를 하자면요, 이것만큼 효율적인 식품이 없을 정도입니다. 적은 양에도 높은 열량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협회가 이걸 앞세워서 홍보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이 감자나 계란, 고기 같은 것을 좀 더 덜 먹고 대신에 사탕을 많이 먹는다면 최전선에 있는 군인들이 고기나 감자를 훨씬 더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주장인데요, 이게 제대로 먹혀들었어요. 덕분에 사람들은 사탕을 다시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죠. 그런데 60년대부터는 드디어 영양학이란 게 주목을 받게 됩니다. 비만이 사회 문제로 떠올랐고 사탕은 인기를 잃어갔죠. 이게 단백질이나 미네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제 탄수화물의 결정체였으니까요. 그런데 다른 얘기지만 재밌는 점은 설탕이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탄산음료 소비량은 계속해서 늘어났던 겁니다. 사탕은 밉지만 콜라는 못 참았던 거죠. 여러모로 사탕의 입지가 좁아졌지만 이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킨 브랜드도 있습니다. 바로 추파춥스죠. 왠지 느낌상 미국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의외로 스페인 브랜드입니다. 미국인들 중에서는 추파춥스를 잘 모르는 사람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1950년대에 엘릭 베르나트라는 사람이 사탕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기존 사탕의 문제를 하나 발견한 겁니다. 바로 먹을 때 끈적거린다는 거예요. 애들이 먹다가 손이나 옷에 다 묻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탕에다 막대를 꽂아서 출시를 하는데요, 이게 사실 아예 없는 방식은 아닙니다. 롤리팝이라고 이미 예전부터 비슷한 게 있었죠. 그런데 베르나트의 사탕이랑은 조금 달랐어요. 롤리팝은 막대기에다 시럽을 부어서 만들기 때문에 판형으로 제조되고 사이즈가 큽니다. 반대로 베르나트는 완벽한 구형으로 만든 한입거리의 작은 사탕에 막대를 꽂아서 차별점을 둔 거죠. 이게 58년에 나온 건데 처음 출시했을 때는 꼴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공모형같이 생긴 사탕이 입에 꼴이 난다, 뭐 이런 컨셉이었는데요, 그냥 사탕이 아니라 재밌는 사탕으로 브랜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꼴이 잘 안 팔렸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춥스로 바꿔봤는데요, 역시나 안 팔렸어요. 결국 출시한 지 5년 만에 대대적으로 리브랜딩을 하는데요,
있는데요. 빨다란 뜻을 가진 스페인어 추파를 응용해서 추파춥스라는 이름을 만들었죠. 그리고 당대 가장 유명했던 초현실주의 화가 살바도르 달리를 찾아갑니다. 달리라면 아이들을 사로잡을 새 로고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달리가 이 얘기를 듣고 냅킨에다가 바로 뭘 쓱쓱 그리는데요. 이게 바로 지금의 추파춥스 로고입니다. 데이지꽃을 이미지한 노란색 바탕에다가 빨간색 글씨로 추파춥스라고 썼죠. 그리고 로고가 사탕 윗면에 올라오게 포장하도록 코치를 해줬습니다. 로고가 접히지 않게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아는 추파춥스가 나옵니다. 반응이 어땠을까요? 일단 달리가 로고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도 화제였습니다. 달리는 이미 대중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었거든요. 또 베르나트는 시종일관, 즐거움이란 키워드를 꾸준히 밀었습니다. 그냥 맛있는 사탕이 아니라 우리 사탕을 먹는 건 즐거운 경험이란 걸 어필한 거죠. 이게 사람들에게 잘 먹혔고 추파춥스는 계속 덩치를 키웠는데요. 당시 다른 사탕 브랜드들은 침체기를 맞는 상황이었습니다. 사탕이 엄청나게 공격을 받았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은 한 번은 담배 업계가 이런 슬로건을 걸었던 적도 있습니다. 사탕을 끊고 담배를 피면 살을 뺄 수 있다. 지금 시각으로 보면 참 충격적이죠. 그런데 이걸 또 추파춥스가 보기 좋게 뒤집어 놓기도 했었습니다. 네덜란드의 전설적인 축구 선수 요한 크루이프는 원래 헤비 스모커로 유명했는데요. 건강 때문에 담배를 끊게 되자 이때 추파춥스가 크루이프에게 사탕을 이만큼 보냅니다. 담배 대신에 이걸 입에다 물라는 거죠. 사탕을 받은 크루이프는 정말로 터치라인에서 추파춥스를 물었고 이 모습은 굉장히 상징적인 모습으로 남게 됩니다. 추파춥스는 담배 대신에 우리 사탕을 빨라고 광고를 했죠. 사탕 업계에선 추파춥스가 사실 넘사벽인 브랜드긴 한데요. 2000년대 이후로는 모든 사탕 브랜드들이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사탕의 특성이 가지는 한계가 아닐까 합니다. 설탕의 결정 그 자체인 사탕은 고급화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사탕의 대체제이면서 고급화가 가능한 게 바로 초콜릿입니다. 사탕이나 초콜릿이나 설탕이 많이 들어가는 건 동일한데요. 초콜릿은 코코아가 들어간 덕분에 설탕에 대한 거부감을 줄여주죠. 사람들이 설탕과 탄수화물의 섭취를 줄이는 현재의 트렌드를 생각하면요. 같은 설탕 덩어리지만은 고급스럽지도 않은 사탕을 굳이 선택할 이유가 줄어드는 거예요. 기왕 먹을 거면 초콜릿을 먹는 거죠. 한때 사탕은 저렴한 가격의 간식거리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기도 했었습니다. 전선에 있는 군인들이나 고된 노동을 하던 사람들에게 즉각적인 당 충전을 해줬으니까요. 단조롭던 음식을 먹던 사람들의 도파민을 쫙 끌어올려주기도 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너무 잘 살게 되면서 사탕과는 많이 멀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능성 캔디들이 이것저것 등장하면서 나름의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요. 저는 사탕하면요. 이 작은 한 알에도 행복할 수 있었던 어린 시절의 순수함이 딱 떠오르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사탕의 의미는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